오늘 2부는 여야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멤버 여야 토론 저희가 월요일마다 하는데 멤버가 자주 바뀌어요. 오늘의 멤버는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내가 할래.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먼저 하네. 나도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선거 끝난 지 한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나와요 방송에. 예, 아니 뭐 방송 복귀는 김태현은 정치조랑 해야죠. 예. 우리가 세월이 있는데 뭐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살이 쩍 빠졌어요. 예, 아유 힘들죠.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면 저 원희룡 전 장관도 마지막에 저 선거날 방송 보니까 그냥 살이 쫙. 아, 원장관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살이 빠집니다. 아니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게 제가 아직 인터뷰 못 해봤는데 이천수 선수랑 같이 다니니까 그 체력을 따라가려면 더 힘들긴 했겠죠. 맞아요. 선거만큼 최고의 다이어트는 없다. 네 맞아요. 예. 여기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나만 합시다.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선거 과정에서? 솔직하게. 선거는 다 힘들었죠. 아니, 예, 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정말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한 3월 말부터는 매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서 선거를 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분위기가 좋다가도 예.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어서 정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자 그럼 제가 객관식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이종섭 장관, 네. 2번 황상무 수석, 네. 3 대파, 4 또 뭐 있죠? 의정 갈등. 의정 갈등.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가지가 다 시간 순대로네. 시간 순대로. 예.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이종섭 장관 문제였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황상무. 예.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저는 의정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정 갈등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분들 만나 뵀을 때 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다 떠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그럼요. 병원 갔는데 막 아까 올 때도 저도 정치쇼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실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장 아픈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손을 잡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빨리 당이 원하는 대로 민심이 원하는 대로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대통령실에 대한 섭섭함은 없어요? 의견도 많이 드렸죠. 예.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걱정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료 시스템 문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위성이 아무리 이 정부가 내세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소통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이나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예. 하루가 다르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몸으로 느끼잖아요. 당연히 느끼죠. 네, 그거를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충분하게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뭐 다 지나고 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의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또 여당의 정치 변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을 딱 보니까 제목이 헤드라인이 정치하겠다는 윤, 그 앞에 쌓인 난제, 대통령 통치 스타일 바꾸고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일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우리 만납시다로 한 날이잖아요. 그 통화 직후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이제 내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스타일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본인이 정치 안 했다는 뭐 고백입니까? 자백입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지난 2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밈이 만들어지겠다. 밈이 뭐냐면 예. 이제 학생 이거죠. 이제 공부하는 학생 되겠다. 이제 장사하는 사장 되겠다. 이제 뭐 말 잘하는 앵커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앵커를 시켜놨는데 진행을 그동안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 예. 뭐 그런 밈으로 쭉 저는 항상 잘했어요. 아니 물론 이제 김태현만큼 하면은 지금 국정 운영이 이랬겠어요. 데뷔 때부터 잘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밈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예. 말하자면은 뭐 최상병 특검 같은 예. 거,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이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또 어중간해요. 정치하는 대통령. 너무 추상적이란 추상적이에요. 말씀이시구나. 예, 예. 예. 이게 뻔합니다. 아마 예.
제가 보니까 단독 기사잖아요. 예, 예. 누가 취재해서 했다기보다도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쓸 수가 없는 기사 아닙니까? 그건 진짜 알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서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야권 쪽에서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메시지를 갖고 비판할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예. 그러니까 방점과 포인트는 변화 아닙니까? 예.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스타일, 예. 태도 많은 부분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예. 그 변화에 방점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국민들한테 한번 기대를 가져도 될까라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예.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뽑아갖고 전달했는지가 좀 안타깝네요. 맞아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럼 반대해서 이제까지는 정치 안 했다. 요거로 해석될 수도 있기 이 때문에 메시지가 말씀한 대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메시지를 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물론 나머지 국민들도요. 예. 엄청 비판할 거예요. 그래도 진의는 뭐라고 봐요? 진의. 진위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변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선거 내내 저희 선거에 뛰었던 사람들도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한테 다가서거나 국민들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한 번쯤 숙일 수 있는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유연성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통,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뜻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고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됩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실망도 가질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때만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남은 3년 동안 평온한 마음으로 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방식의 메시지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야기 좀 해보죠. 뭐 정치권 해석은 두 사람 다 얻을 것이 있고 윈윈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거니까 질문을 드리진 않겠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뭐라고 보세요? 제일 먼저 던질 카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근데 정부가 받기는 쉽지 않은. 일단 그거를 던지지요. 그래야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난다는 건 그냥 얼굴 보고 차 먹고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야당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그렇죠. 준비되는 거를 야당을 보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그래야 대통령도 야당 대표에게 뭔가 국정의 협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치하는 대통령 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건데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약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어떤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야당 행태가 마약이다. 이거는 못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개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는 이제 정치 개혁에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러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랑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는요. 예. 이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만나야 될 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김병민 전 최고 예. 1인당 25만 원 이거 사실은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반대했던 거잖아요. 현금 네. 살포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일부 경제 전문가들 이제 물가 오르는데 돈 풀면 더 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저 신문 칼럼에도 실렸던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걸 하나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협치가 이제 밥만 먹고 안녕 그러고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국정 운영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말도 꺼내지 마. 요거 무조건 안 돼부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대화의 접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 안 돼라고 선을 딱 거버리고 나면 여당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저는 대통령이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고 예. 보수를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하지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입장이 이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고 얘기하는 대로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입법부에서 같이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공간도 열어놓겠지만 여당과 충분하게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공간을 열어주면 그다음부터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붙어지겠죠. 네. 토론을 정치쇼 등에서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고 네.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 여론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25만 원 얘기를 두고 이번 총선 투표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런 여야 간의 설전을 통해서 이 부분에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게 된다면 그때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설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거절을 할 때 하더라도 그 방식과 태도와 절차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논의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보는 하지만 게 맞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일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 판단의 여유들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네. 어떤 정치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주고받는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 해서 그냥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근에 뭐 갤럽이나 MBS 조사를 보면 그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민생입니다. 물가 이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야당에서 던졌을 때 적당히 포퓰리즘 마약이라고 하면서 공격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같이 손을 잡아서 가면 국민들한테 점수 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포인트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앞서 소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법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하면 가결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고 제2결 때 부결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새로 또 추진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선인 중에서도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당선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제2결 때 통과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건데. 아까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선거 때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네. 의정 문제가 어려웠고 두 번째 한 50대 되는 남성분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상병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 지나가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를 했던 얘기가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던 마음이 되게 저도 좀 마음이 먹먹합니다. 근데 예. 이 문제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거고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여러 의혹들이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게 되면 실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실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문제가 왜 문제였냐면 네. 호주 대사 보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이 프레임이 그대로 끌려 들어갔고 네. 대통령실과 정부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특검을 추진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끊어내게 되는 순간 뭐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리는 일일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한 거부권이든 이 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털고 가야 된다는 의미로. 예. 근데 이 정치를 대통령이 하시려면 이거예요. 왜 야당이 특검을 이렇게 계속 특검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선제적으로 최수건 상병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특검의 어떤 영역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야당에 몰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왜 자꾸 뭐 해결하겠다는데 그러냐.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원치 않아요. 최수근 상병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그다음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기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이게 정치인데 뭐 2년 동안 정치 안 하셨다니. 이제부터 하겠다 지켜봐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어찌 됐건 이 얘기 좀 해보죠. 비대위 전 멤버들하고 오찬 하겠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난 갈등 3차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게 기사를 통해서 접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본인은. 뭐 선거 내내 그렇게 썩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지금 드는 가장 고민은요. 예. 한 2월 달 정도가 민주당 내부의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거든요. 예. 뭐 당시 임종석 실장이 탈당을 하냐 마냐부터 시작돼서. 예. 근데 3월 달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적에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쑥 들어가고 예.
박용진 의원마저 나가서 지지 유세를 하더라고. 지원 유세를. 원팀이 된 거죠. 원팀. 예. 근데 우리는 선거 끝나는 날까지 윤한 갈등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예. 단결하고 통합하면 이기는 거고 분열하면 지는 건 선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선거에 졌습니다. 예. 지고 났는데 홍준표 시장이 나와갖고 당내 갈등이 기름을 붓는 듯한 얘기를 막 쏟아내요.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의 원로고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 지난날의 아픔들을 다 보다듬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얘기들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폐쇄자론, 배신자론. 그럼 여기에는 팩트와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막 섞여서 의견이 종합돼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들을 썩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방식의 행동과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 갈등이 한복판에 올라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 대통령과의 만남이든 뭐든 그 이후의 단계들을 가져갈 때 보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계속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보수한테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그 첫 단추가 잘못 꼬였죠. 배신자, 폐쇄자 이거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오찬하는 거랑 적절하지 않다. 그 뭐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만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 등 이걸 연결해서 기자들은 묻고 거기에 대한 뉴스 보도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좋든 싫든.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표면적으로 그렇죠. 잠재적인 본인과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때는 이때다. 새싹부터 눌러버리자. 지워버리자. 그거 더 크면 이게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호랑이가 되면 싸워야 되잖아요. 호랑이 새끼 때 그때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홍 시장의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함의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분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지켜가는 분이라서. 그래서 홍 시장의 이제 발언들은 제가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일단락이 된다고 봅니다. 나는 국민을 배신을 하는 대상은 국민 외에는 없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국민뿐이다. 그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하는 용기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요. 그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 하든 전 시장이 현 시장이죠. 그러든 말든 간에 침묵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지금 쏟아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참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일 수 있는 여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메시지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선명하게 가잖아요. 굵직하게 국민 부분들을 거짓하고 용기로 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옆으로 보면 뭐 폐쇄자. 뭐 주군에게 대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발언들은 더 이상 이제 끝난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연히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거는 같아요. 본인이 전신을 다했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더 힘들게 했잖아요. 야당도 힘든데 용산도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심적, 심신의 어떤 힘듦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조만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일자 자체가 조율이 안 된 것이지 지금 현재 진짜로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만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메시지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린 이유는 뭐냐면 나오려고 일단 자락을 깐 거예요. 아까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잖아요.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기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도 무슨 얘기했냐 하면 이 페이스북 메시지 기조로 나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자, 나온다. 전당대회 나와야 됩니까? SNS 글을 보니까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겠다라는 게 저는 눈에 확 띄던데요. 안 나온다는 의미다. 전당대회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 할지 무슨 룰로 할지도 몰라.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관리형 비대위 가서 빨리 전당대회 치르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니들이 그럴 군번이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 이 얘기예요. 총선 참패했는데 중진들 나와가지고 전당대회 내가 대표하니 네가 대표하니 이 충돌하는 거를 국민들이 안 좋아할 거다.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 총선 참패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혁신 비대위로 비대위만 1년을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 당명 바꾸고. 당명 바꾸고 정강정책 바꾸고 해서 4.7 보궐선거 승리까지 어쨌거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당의 주류 기득권들은 매우 불편했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한번 지고 나면 국민들 앞에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건 선거의 ABC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이 당이 정말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간들을 당분간 좀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교라는 표현이 본인도 정치에 뛰어들긴 했습니다만 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대척점이 쓰긴 했는데 집권당은 국민께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으로 뭘 할 거냐에 대한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집권당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끌어갈지에 대한 메시지 정리가 될 때만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다음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요?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출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지금은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를 살폈을 때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지금은 아니고 지금 나와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지금도 스스로 복구하기도 힘든데 또 전당대회 나와서 된다 한들 뭐 여야 갈등 여야의 어떤 협치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용산과의 관계에서 또 갈등 유난 갈등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 또 나와요? 네. 또 나와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이 말하자면 이 87년 이후의 정치사에서 야당에 과반준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과반인 적이 없어요. 하죠. 네, 과반 이상을 여당일 때 과반 여당일 때 받았죠. 근데 야당일 때 이렇게 과반 이상을 강력하게 줬다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총선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도력을 입증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연임을 하더라도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할 거예요. 대선을 나오게 되면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돼야 되면 1년 전에 사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좀 과반 의석의 야당을 좀 안정시키고 나서 그다음 지도부로 넘기는 게 어떻겠냐라는 중론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까지는 뭐 이견은 없다. 뭐 근데 하냐마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뭐 연임 쪽으로 이제 분위기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크게 거부감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야 토론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